자, 우리 이제 독서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독서 지문 3개고요. 그 3개 중에, 한 2개 정도? 2개 정도는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좀 정리해 가면서 볼 거야. 알겠죠? 첫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자, 경기가 침체되어서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 자,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 소비가 줄어든대. 자, 그래서 이제 뭐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기업은 뭐 생산 규모도 축소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고, 자, 그렇게 소비는 더욱더 위축이 된대요. 음. 자, 결국은 악순환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뭘 해준다?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대요. 음. 첫 번째 문단이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사실 크게 정리할 만한 내용은 안 보이고요. 뭐 다만 이런 정도, 즉 경기가 침체되면 뭐 한다?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좀 한다.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바로 이 유동성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는데,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 없이 모든 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현금과 같은 화폐, 그 현금을 유동성이 좀 높은 자산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현금을 유동성이 좀 높은 자산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제 부동산인데, 이제 이런 거는 유동성이 좀 낮은 자산이다. 이렇게 말한 거. 음. 자,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무긴 한데, 요새는 그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 이게 결국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통화량이 많을 때는, 유동성이 넘치네. 통화량이 좀 이제 줄어들 때는 유동성이 좀 감소하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뭐 좋아요. 왜냐면, 유동성이 넘칠 때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화폐죠. 결국 돈인데, 그러니까 즉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통화량이 높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문단이었고요. 자, 이 문단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유동성은, 높다, 낮다 정도로만 봅시다. 자, 현금은 어때요? 유동성이 좀 높아, 그치? 그리고 토지 같은 그 부동산은 유동성이 좀 낮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을 그냥 그대로 무엇으로 좀 사용한다?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 쓴다. 유동성은 곧 통화량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통화량이 높아질 때는 이 화폐의 가치. 자, 화폐의 가치는 어떻다? 좀 떨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3문단. 그래서 이 유동성은 무엇과 금리와 관련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유동성 같은 경우를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정책적으로 뭐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된대. 뭐 금리는 이자죠, 그죠? 이제 근데 여기에서 그 금리를 두 가지로 좀 나눠놨어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기준금리가 있고 또 시중금리가 있대. 자, 금리 종류는 이렇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겠지, 그치? 자,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뭐다?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자, 반면 이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의 이 영향을 받아서 중앙은행 이외에 시중은행이 세우는 그런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가게나 기업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 이 가게는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령 이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자,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나 대출에 따른 이자율이 줄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맡긴다 하더라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내가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 실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 결국 그 시중의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죠. 음. 자,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그 은행에 예금하는 이제 그런 돈을 다 빼요, 얘들아. 자, 뭐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금을 다 인출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자, 그러니까 어때? 그 시중에 가계 그 화폐량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통화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읽긴 했습니다만 정리를 좀 해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일단 금리의 종류를 좀 나누었잖아요. 그치? 무엇과 무엇으로?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로. 시중금리로. 그래서 이 기준금리 자체는 뭐라고 표현했니? 그 국가의 정책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정책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중금리라고 하는 거. 자, 이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다? 그 시중은행의 표준금리죠. 은행이 정하는 이제 금리다.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으로 이제 연결했잖아요, 얘들아. 이제 연결해 볼게요. 자, 시중금리가 내려가요. 자, 그럼 뭐다? 인출이나, 예금도 다 인출하고, 오히려 대출도 받고라고 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통화량하고 사실 유동성은 지금 같은 말로 계속 쓰기로 했지, 그치? 자, 반대면 반대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중금리를 만약에 올려. 자,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됐나요? 음. 자, 3문단. 자, 이렇게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와 유동성은 관계가 있잖아. 아주 너무나 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은행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조절해가지고 경기를 좀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죠. 그죠? 그럼 어때요? 통화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맞나요? 자, 아무튼 이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시중금리를 낮추게 유도합니다. 그럼 당연히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니까 가계의 소비도 좀 늘어나고 뭐 투자도 확대되고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음. 자, 이제 그렇게 물가도 상승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게 돼요. 음. 자, 뭐 반대는 반대겠죠. 이렇게 반대로 경기가 좀 과열이 되어서 이 자산이나 물가가 막 너무 올라.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서 유동성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는 안정될 것이고 이 경기가 좀 진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3문단 읽어봤는데, 이제 3문단 내용을 보세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그쵸? 위와 같은 얘기여가지고요. 그래도 할까요? 그래도 한 김에 해볼게. 자, 3문단 내용 천천히 정리해보자. 만약에 경기가 침체돼요. 그럼 어때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죠. 그쵸? 음. 자, 그러면 유동성이 올라가겠죠. 유동생, 동생. 음. 음. 자, 유동성이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화폐가 많이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뭐 똑같이 어차피 한 김에 화살표로 합시다. 자, 그렇게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 얘기죠. 자, 뭐 한 김에 또 만약에 경기가 너무 과열돼, 지나치게. 그럼 기준금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인상을 해야죠. 그죠? 자, 그럼 유동성은 어때요? 유동성은 화폐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물가도 떨어지게 되면서 경기는 좀 진정이 된다.
자, 이 얘기였네요. 자,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그러나 해가지고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요.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를 잘 하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금리를 좀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아무리 통화량이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와 연결이 되진 않는 거죠. 또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요. 자, 이런 걸 케이스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음. 자, 그리고 이게 통화 정책의 좀 한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비나 투자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또 연결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문단 내용이 좀 뭐가 많긴 많았지만 결국은 이 얘기죠, 얘들아.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쵸? 이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19번. 그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나왔니? 네, 나왔죠. 그쵸? 체크 한번 다 천천히 차분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어디 썼어요? 어, 음, 여기 있네요. 자, 중앙은행 뭐 했다?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의 존재.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는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네, 색깔 좀 바꿔가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있었니 얘들아?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아까 체크를 하나 했었는데 현금이었잖아요, 그쵸? 자,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속한다. 보이죠? 자, 여기에서 19번에 1번 나왔고. 자, 그 다음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의 관계가 뭔가, 자, 이건데,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자, 이 모든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뭐 여기 있네요. 자,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각각은 이제 이런 차이도 있다라고 쭉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이제 19번에 3번이고. 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이거 1문단에 와다다 얘기해 주지 않았니, 얘들아? 자,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어들어 기업은 규모를 그래서 축소해. 그러다 보면 실업률 늘어. 또 그렇게 가계 수입은 감소해. 그러면 더욱 소비가 위축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고요. 그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 이야기가 말이 여기서 되게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즉,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한 거죠. 누가? 케인스가. 알겠죠? 음. 자, 20번이고요. 그 위글을 바탕으로 다음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된 건데, 그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면 시중의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부터 해볼까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려요. 자, 그럼 시중의 유동성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당연히 감소가 되죠?
그쵸? 자, 기준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은 감소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뭘 연결했냐면 화폐의 가치를 연결했어요, 얘들아. 그 화폐의 가치 선생님이 그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통화량이 많으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 시중에 그 통화량이 감소를 하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내리면 반대죠, 뭐.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내려. 금리를 내리면 이제 시중에 어떤 통화량은 올라가게 될 테고, 그렇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맞는 게 답이 되겠죠. 그쵸? 내리면 증가, 라. 자, 이제 뭐 유동성 함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 유동성 함정 그 마지막에 5문단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얘들아. 그치? 좀 전에 정리를 했지만,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뭐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게 유동성 함정이었죠?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는 지속될 수 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 보기를 하나 줬는데 그 보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하고 충분히 연결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보기 내용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거잖아. 그 기준금리 올렸다. 자, 이거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자, 금리 인상 우리 좀 전에 봤는데요. 그쵸? 자,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더니 인상한 이유를 표현하는구나. 자, 금리를 이렇게 인상한 이유는 너무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 자, 너무나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서 그렇다. 자산이 너무나 폭등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이니까 그럼 금리가 인상되었으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니? 당연히 유동성은, 즉 통화량은 떨어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뭐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물가는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경기가 안정되겠네요. 그쵸? 음.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문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잖아. 자, 그럼 자, 이 중에 틀린 반응 뭐 잡아내는 건데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죠. 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 자, 그다음에 이 소비자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서 물가가 오를 거다? 틀렸죠. 그렇죠? 음.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통화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이 두 번째 독서 질문은 우리가 그 선택지에서 근거 범위를 좀 찾는 방향으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 단순한 정보를 좀 나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요약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좀 해보시면 좋고요. 자, 29번부터 볼게요. 음. 자, 가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 하자 이건데 자,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일 텐데, 이제 1문단이고요. 이제 1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보이죠? 19세기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음.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트는 이러면서, 자, 인간에게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주장했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중전에 봤던 그 29번에 1번.
선택지 근거 범위였고요. 어, 한꺼번에 같이 먹을 거 그랬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에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쵸? 자, 요게 이제 1문단에 그냥 그대로 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던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보이니?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보이죠? 자, 여기가 29번에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3번. 프로이트는 원추어가 강할 때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뭐 이랬는데, 자, 이것도 뭐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3문단에 있었습니다. 나온 김에 같이 갑시다. 자, 프로이트는 4번.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그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형성, 이것도 사실 그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다 썼죠. 그쵸? 둘 다 3문단에 찾아볼 수 있고요. 가보자. 아, 문단 체크는 정도는 좀 해놓고 가세요, 얘들아. 문단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몇 문단인지 자꾸 세봐야 돼서. 음. 그럼, 자, 이렇게. 좀 전에 그 원초어가 강할 때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성향이 좀 드러난다. 자, 이랬잖아요. 그쵸? 자, 어때요? 자,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원초어가 강할 때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그런 충동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29번에 3번. 그리고 이 4번도 다시 읽어보면 그거였죠.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다. 자, 바로 앞 문장이잖아요. 자, 이것들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질문이 그 내용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선택지에서 그 문제만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줘서, 그 문제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이죠.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구분했다 이랬는데, 이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가 없고, 음, 요것도 선문단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한번 그래도 가보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선문단에 이 방어 기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기 있네요. 자,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못하면 불안감이 좀 생기는데, 자, 자아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는 이런 억압이나 승화다. 그리고 이 억압은 각각 승화는 뭔지를 설명하거든요. 방어 기제는 이런 정도가 다예요, 얘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이야기했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3층법 문제고요. 자, 이거 지금 가하고 나의 내용을 다 연결해서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자, 일단 위에 그 가 내용을 뭐 써줬습니다. 그쵸? 뭐 이렇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가 내용을 밑에 1번에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이 해세, 그 초자아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거 맞죠? 그쵸? 자, 이 엄격한 집안 분위기는 이 초자아 발달에 영향을 줬다. 자, 이랬거든. 자, 이걸 맞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문단이에요. 이 문단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 문단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어디였지? 여기. 음, 음, 초자아는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초자아는 어린 시절 이제 부모나 뭐 혹은 뭐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초자아 발달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30번 문제의 1번 근거 범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단에서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또
그 위에 읽어보시면 나는 뭐 이랬습니다. 그쵸? 뭐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에 어릴 때 뭐 반항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프로이트는 이 헤세이의 그 불안감을 그 원초아와 초자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봐는 거 맞아요. 어때요? 이거 맞아요. 음. 이거 연결 한번 해볼 텐데 이것도 사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음. 자, 3문단으로 가볼게요. 3문단으로 가보면 이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그 만일에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음. 그 헬스의 불안감은 원초와 초자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교정하지 못한 결과다. 그 위에서부터 볼까 그냥? 이 자아는 원초와 초자의 요구 사이에서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 그런데 이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생긴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두 문장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선택지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선택지를 너희들은 가보세요. 선생님 그 지문에 있을게요. 그 3번이 잘 보면 또 이제 읽어볼게요. 그 프로이트는 글쎄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건데, 자, 이것도 그 3분단에서 사실 그대로 이건 뭐 두 지점을 가보긴 해야죠. 그쵸? 프로이트 얘기 하나 했고, 융 얘기 하나 했으니까, 근거 범위가 뭐 두 군데겠죠. 그쵸? 일단 프로이트 얘기 그 앞에 보면은 이 헬스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본다. 저희가 어떠니? 승화가 그런 내용 맞아요? 맞죠? 자, 승화는 자, 그러한 욕구를 예술과 같은 이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잖아, 그치?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억압과 승화가 있는데, 이 승화라고 하는 건 그것을 예술과 같은 그런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걸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0번에 3번 선택지 근거 범위가 되죠. 음. 자, 그리고 이 융 얘기는요, 자, 애초에 그 융 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자, 융은 이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봤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무의식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잖아. 이것 때문에 또 역시 30번에 3번. 근거 범위는 뭐, 이렇게 연결 가능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답은 4번인 건데, 그 4번에 그 프로이트는 해수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자, 요거까지는 얘들아 괜찮아요. 그쵸? 이 우울증은 유년기의 불안감이 재현된 것으로 보는 거 괜찮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틀렸죠. 그쵸? 자, 우리 지금 이 우울증이에요. 주어가 뭐냐면, 이 프로이트는 이 해세 우울증은 융이 자아와 그림자의 통합으로 본다. 이제 이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지문으로 올라와 보면, 그 자아와 그림자의 통합이라는 말을 어디서 좀 쓰냐면, 그 마지막 문단에서 좀 쓰는데,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줘요, 얘들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음, 이게 꽤 긴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된 거라서 그 앞에서부터 좀 찾아봐 주면 좋긴 한데요. 이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즉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와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이 되면서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래요. 음.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니? 지금 이 우울증을, 이 햇의 우울증을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이 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이 과정은 뭐냐면 이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자신이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이와 같은 어떤 내면의 성숙,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연결할 수는 없게 되잖아. 아시겠죠? 자, 오히려 반대만 써줘야겠네요. 정신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 이렇게 봐줘야겠네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30번에 4번. 근거 범위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틀렸단 얘기지. 31번에도 이제 근거 범위가 좀 유사해요. 자, 일단 보면, 이렇게 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을 잘 표현을 해줬어야 하는데, 답은 5번이죠. 그렇죠?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좀 전에 읽었던 그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좀 전에 읽었던 그 지점이에요, 얘들아. 한번 와볼래요? 다시? 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앞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문제랑 연결도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이제 보게 되는, 자, 이것을 우리는 개별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것은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보이시죠?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이렇게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과정으로 통합하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개별화를 한번 이루어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개별화라고 불리는 자, 이 과정은 결국 다음이죠.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를 대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형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자기를 찾아가는 이 과정을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아가, 음,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통합이 되는. 자, 그런 것을 우린 개별화라고 한 거죠. 음. 그래서 선택지가 지금 그렇게 생겼잖아요, 얘들아. 정신적 균형을 이루려면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때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한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럼 프로이트에서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프로이트에게서는, 이런 지점이겠네요. 자, 보면, 여기도 뭐 있는 그대로 써 있어가지고, 그 3문단에서 얘들아, 3문단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3문단에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보이시죠? 음. 그래서 아까 통합된 그 말 뭐였어요? 선택지. 정신적 균형을 위해서는 자아 역할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음. 자, 이제 그렇게 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번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냐 이건데, 그 기억이 얘들아, 그 기억 자체가 읽어보세요. 개별화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이구나.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게 뭐였어요? 개별화의 과정이었잖아요, 얘들아. 그 앞문장 기억납니까? 음. 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 그건 무엇인가? 자, 이게 바로 개별화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 찾아나가는 거 맞고요. 우린 그런 걸 개별화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지는, 내용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 그렇지만 선택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문장을 사실 그냥 그대로 써줬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 이 지문을 어떤 우리가 뭐, 이제 내신에서 뭐 변형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그 기본적인 그 지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 마지막 질문의 내용도 사실 그 정리를 좀 하면서 보면은 좀 쉬워요. 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선생님 첫 번째 질문에서 그 금리 얘기도 좀 정리하면서 갔었죠? 그쵸? 자, 이제 그렇게 이 마지막 질문에서도 정리를 좀 해가면서 보면은 뭐 선택지 연결은 어렵지 않다.
뭐 그런 얘기지.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뭐 이런 얘기 하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 야외 시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치? 자, 뭐, 여기 체크할 필요 없어 보이고,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 야외 시인성이란, 그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다. 말 그대로지, 그치? 야외에서의 그 시인성. 자,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에는 이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 어떤 기술을 쓸까? 뭐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그 1문단이었고요. 자, 1문단 내용은 이렇게 야외 시인성을, 에? 또 렉이 또 살짝 걸리네요. 이제 야외 시인성을 지금 정의해줬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높이는 그 개선을 위한 기술. 자, 개선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 문단 내용 보시고, 자, 이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 자, 이 명암비가 높아야 이미지가 선명해진대요. 그럼 일단 이 명암비 자체는 뭐냐면, 그 가장 밝은 거하고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뭐 수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서 이런 거 체크해 볼게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다. 자, 여기에서 이 휘도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다. 그 들어오는 양이래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그 양 자체를 그 휘도라고 한대요. 자, 이 문단 끝났는데요. 그 이 문단의 내용 정리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 명암비는 높을수록 뭐니? 선명한 거지, 그치? 자, 명암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선명하다는 이야기고, 그대로 자, 선명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떤 뭐 값에 대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흰색 휘도, 네, 흰색 휘도라고 합시다. 자, 이 흰색 휘도를 검은색 휘도로 나누면 그게 뭐다? 명암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자, 여기 화살표 괜히 했네요. 화살표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명암비 자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3문단인데 이 명암비는 이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뭐 종류가 좀 있대요. 암실 명암비, 그 다음에 명실 명암비, 고본. 일단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다. 뭐, 라고 했는데 이 명실 명암비는 그 외부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다. 라고 해서 우리 지금 외부 시인성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얘들아. 그 야외 시인성에 대해서, 그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려면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 화면에서는 그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는 높아지면 좋고요. 그 검은색 표현할 때 휘도는 낮추는 게 좋겠죠. 그쵸? 좀 전에 그 비를 봤잖아, 얘들아. 이렇게. 이게 명암비인데. 그러니까 이 흰색의 휘도 값은 높은 게 좋고 검은색 휘도 값은 낮은 게 좋겠죠. 자, 뭐 우리 그래도 정리하는 김에 계속 합시다. 자, 3문단에서 뭐 얘기했다? 명암비의 종류. 그치? 자, 명암비 종류 얘기했고요. 이 암실 명암비 그리고 이 명실 명암비.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명실 명암비. 자, 이게 뭐다? 이게 야외 시인성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명실 명암비가 높아져야 야외 시인성이 높아진다. 자, 이 얘기한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위에 나와 있는 얘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흰색 휘도는 어때야 돼?
높아져야 하고, 결국 이 검은색 휘도는 좀 낮추어야 한다. 그렇죠? 3문단. 자, 이제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하는 이 OLED는 그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폰에는 그 주로 이런 OLED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것은 흰색 표현에 좀 한계가 있대요. 자, 근데 사실 우린 그래도 괜찮죠. 왜 검은색 낮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네, 일단 이 OLED는 화면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좀 높아진대요. 자, 일단 이 색을 표현할 때 그 빛의 세기를 높이면 그 색의 휘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 강한 색의 빛을 출력할수록 이 수명이 좀 단축이 되는 문제가 있대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검은색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문단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OLED의 한계를 바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 한계가 뭐니, 얘들아? 결국 이 빛의 세기가 좀 높아지면 휘도 자체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것이 결국 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뭐지? 문제점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검은색 휘도를 좀 낮추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자,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건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된 거라서 요거 지금 보고요. 그 문제 한번 바로 갔다 올게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이 스마트폰에 적용된 이 편광판의 원리라고 해서 좀 전에 이걸 활용해서 검은색 낮춘다고 했던 거잖아, 얘들아. 그치? 음. 자, 이제, 그래서 편광판의 원리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겠대요. 자, 그러면서, 자, 일반적으로 이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그 수직인 모든 방향.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건 이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대. 진행하는 방향이 있으면 이제 그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막 진동을 한대. 자, 그러면서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 여기 이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는데요. 자, 이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이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평행한 방향 맞네.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이 선형 편광만 남게 되고요. 그렇게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좀 차단이 된대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빛의 세기도 좀 감소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자, 뭐 기술을 설명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 좀 전에 봤죠?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 차단, 맞니? 맞지? 일부 차단되고요. 이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편광만 남는 거 맞잖아. 그치? 좀 전에 여기 설명을 했죠. 그쵸?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선형 편광은 어떤 필름을 지나가게 된대요. 그런데 이 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은 원형으로 바뀐대요.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이 원형 편광은 이 내부 기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판에 반사 한번 땅 대고 그리고 반사가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필름 좀 전에 그 지나갔다고 하는 그 필름을 통과하면서 선형 편광으로 바뀐대요. 원래는 뭐였어요? 원형 평광으로 바뀐 상태잖아. 근데 그게 다시 필름을 통과하면서 선형 평광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선형평광은 이 선형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통과했을 때 그 남은 그 선형평광의 진동 방향과 이제 왜냐면 반사가 됐기 때문에 있거든, 얘들아. 반사가 돼서 처음 통과했을 때 그 진동 방향과 또 수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광판에 가로막히게 되고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글만 보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문제에 그냥 그대로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림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였죠. 자,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그림으로 바꿔둔 거여서, 사실 이 그림과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읽어보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더 이해가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뭐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바꿔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 당연히 우리 그 문장에서 쓰인 말들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A를 우리는 편광판이라고 할 거고, 자, A를 통과하여서 이런 형태로 나아가다가 위상 지연 필름을 통과해서 요래진다. 이렇게 된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각각의 말들이 좀 달랐던 거죠. 일단, 그 편광판을 통과하면, 이게 좀 전에 여러 번 설명이 됐던 건데, 자, 이게 선형 편광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이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으로 바뀌죠. 우린 이걸 뭐라 그러니? 원형 편광이라고 하고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선택지 잠깐 볼게요. 자, 외부광은 그 A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맞니? 그쵸? 이렇게 투과축과는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그러한 빛만 남습니다. 음. 자, 그리고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진행 방향에 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자, 답인데 잘 보세요. 자,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서, 여기서 안 끊을게요. 자, 이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어떤 형태니, 얘들아? 이 빛은 선형이잖아요, 선형. 그것과 이 B를 거친 빛이 같은 형태로 바뀌니, 얘들아? 아니죠. 일단 B를 거친 빛은 무엇으로 바뀌니? 원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이 문장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게 섞여가지고 일단 B를 거친 빛은 원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기판에 의해 바뀐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기판은 뭘 바꾸는 게 아니라, 기판은 그냥 반사를 시키는 것 뿐이잖아요. 알겠죠? 자, B를 거친 빛은 원형 편광이 되고, 그것이 기판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 반사가 된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서 일단 어떤 편광으로 바뀐다라는 말도 틀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B를 거친 빛 자체를 A를 거쳐 B로 나아가던 그 빛의 형태로 연결했을 때 같은 것도 아니고요. 이해되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읽으면서 뭐 41번 문제는 같이 연결해서 풀었으니까요. 그 남은 거 하나 볼게요. 남은 내용들. 음. 38번인데, 그 38번에 그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사실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오답은 뭐 다 찾아볼 수가 없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적절한 것에 해당하는 선택지만 좀 찾아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근거 범위만. 일단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뭐 보자마자 답이죠. 그죠? 자, 보자마자 답이지 뭐. 자, 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얘기했죠. 뭐 똑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음. 자, 근데 이제 남은 내용 같은 경우에 뭐 한 두 가지 정도는 봐볼게요. 그래도 보면 이 네 가지 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 구현하는 건 맞거든? 근데 네 가지 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왼쪽에 그 지문 보시면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자, OLED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 만든다. 자, 보이죠?
에이, 좀 유치했다, 그지? 네 가지 색은 아니었고. 또 3번까지만 볼까요?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가 낮아진다? 아니지 않아? 자,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그대로 휘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왼쪽에 이런 질문들을 보세요. 아까 정리도 하긴 했습니다만, 휘도는 그 화면에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낸 거다. 이랬잖아. 자, 그래서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 자체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줘야죠. 4번도 갑자기 생뚱맞게 야외 시인성은 사물간의 크기 차이 뭐야. 음. 자, 39번에 그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는데, 그 기억이 어디였니? 아, 여기 그냥 명암비예요. 자, 기억 자체가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였습니다. 자, 그럼 명암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자, 이거 보세요. 명실 명암비. 자, 우리 뭔지 알죠? 그렇죠?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니? 그렇죠? 자, 명암비가 높다는 건 선명도가 높아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왼쪽에도 나와 있었네요. 음. 자, 명암비가 높으면 선명도가 높아지는 거. 맞죠? 자,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명암비가 높아진다. 흰색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명암비가 높아지니? 아니죠. 반대죠. 그쵸? 자, 흰색의 휘도가 높아질수록 명암비가 높은 거죠. 검은색 휘도가 낮아질수록 명암도가 높은 거죠. 명암비가. 그쵸? 그래서 낮아질수록 틀려요. 넘어갈 거고요. 40번에 그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라고 했는데, 아, 이거 마지막 안 읽은 문단이었구나. 자, 그 문단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와 같은 기술은 그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술 좀 전에 읽었던 거죠. 그쵸? 그 검은색 휘도를 낮추는 거. 자, 이것은 결국 시인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편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려면 OLED가 내는 빛의 세기가 좀 높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래요. 사실 이게 선생님은 오히려 이 40번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거든요. 결국 앞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게 뭐 때문이겠니, 얘들아? 왜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거니? 자, 일부, 일부 차단되는 빛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는 지금 검은색 휘도를 낮추는 작업을 봤는데, 좀 전에, 이렇게 그 종전과 같은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계속 일부 차단되는 빛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를 계속 높게 유지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그냥 그대로 3번인 거예요. 이렇게. 진짜 아시겠죠?